자, 이 외화 자산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에서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나중 되면 깜빡한다고 해야 되나, 까먹는 게, 여기에 쓰는 게 세법이 생각하는 내용을 쓰는 거예요. 세법상의 장부, 우리가 실제로 쓰고 있지는 않지만 세법상의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발생일 환율이라 그러면 우리 발생일 올해 발생했다면 발생일 환율하고 세법상 환율이 일치하면 큰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이전에 발생했다면 우리가 발생일 환율로 전년도까지 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기말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기로 했는지에 따라서 여기 금액이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 사항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올해 이전에 생겼으면 문제에서 언제부터 기말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기로 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전년도부터 하기로 신고를 했으면 전년도 그 기말 기준 환율이 세법상 장부 가액이 되는데, 올해부터 하기로 했다면 여기는 전년도의 발생일 환율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 발생한 거라면 상관없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발생일을 확인을 하는 거였고, 여기에는 무조건 그 기말 기준 환율이 적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회계상에서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 손실 하는 거는 회사 손익금 계상액 여기에 순액으로 할 거예요. 외화 자산 부채에 대해서 평가한 것들에 대해서 순액으로 계산해서 적어주기만 하지, 회계장부상이 기록한 내용은 여기에 들어오는 건 없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기출 문제 가지고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568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1274네요.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 명세서 갑을을 작성하고 세무 조정을 하여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외화예금, 외화차입금, 일단 먼저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인지 먼저 확인한다고 한 것 때문에 계정 과목 본 거고, 자, 얘는 맞고 발생일자가 다 올해 발생한 거네요. 자, 그럼 발생 시 적용 환율이고 기말 매매 기준율, 단기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위 자료뿐이다. 발생 시 적용 환율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상의 환율이다. 2020년부터 법인세 신고 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기말 환율로 인식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위해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고자 한다. 2020년 결산회계 처리 시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이 1,300원을 적용하여 외화채권 채무를 평가하였다.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되는 환율은 기말 매매 기준율로 신고하기로 한다. 자산부채 조정은 각각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올해부터 평가하기로 한 거고, 그리고 회사가 지금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로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매매 기준율이고 대고객 외국환 매입률이고 이 차이만큼이 문제가 발생을 하겠네요. 자, 그럼 올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은 회계장부에도 시작할 때 이 환율이었고 세법상 장부 환율도 이거다라고 명시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올해 발생한 건데 이런 표현이 있으면
이 환율이 장부가액 우리 서식에 쓰는 환율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직이 없도록 명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외화자산 등 평가자손익 조정명세서 가서 먼저 외화예금은 US 달러네요. 미국이라고 쓰고 외화금액은 10,000달러. 장부금액이 올해 발생한 거니까 달러당 1,300원을 적용하고 있고 기말의 평가는 세법은 그냥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무조건 기준환율인 거죠. 그럼 일단 이 서식만 먼저 작성해 보면 자 얘가 지금 외화예금이고 외화차입금은 미국 5,000달러 1,330원 1,400원 이게 세법이 이렇게 외화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계산을 해둔 거예요. 자 그럼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회사가 평가를 한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제가 아래쪽에 쓰는 거는 이제 회사가 했던 거 한번 보고 지우려고 그냥 써보는 거예요. 서로 비교해 보려고. 자, 그럼 회사는 1,300원에 장부에 있던 걸 지금 1,370원에 평가했다라고 했죠. 그럼 회사는 지금 장부에 외화 환산 이익을 70만 원 인식해뒀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 이해가시나요? 지금 회사가 1,370원으로 평가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회사는 외화 환산 이익을 70만 원 인식한 건데 세법은 지금 100만 원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0만 원 작게 했으니까 외화 환산 이익을 30만 원 더 가산 조정할 거예요. 또 차감 조정 부채에서도 보면 부채에서 지금 외화 환산 손실을 20만 원만 인식했네요. 세법은 30만 원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15만 원 더 외화 환산 손실로 인식하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차이만큼을 다 조정을 할게요. 위에 게 세법이 생각하고 있는 평가이익. 회사는 지금 이 환율로 해서 70만 원으로 장부에 기록해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외화예금은 30만 원 가산 조정이니까 가산 조정에 외화예금 3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예금 유보다 이렇게 처리가 될 거고 또 지금 외화차입금도 세법은 1,400원으로 평가해서 외화환산 손실 35만 원을 인식하라는 건데 회사는 1,370원을 인식해서 외화환산 손실을 20만 원만 인식한 거죠. 그래서 15만 원 더 외화환산 손실이야. 그러면 차감 조정에 우리는 외화차입금 15만 원 유보 발생 송금 산입 외화 차입금 유보다 이렇게 처리하면 자 얘는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얘 다 지워야 돼요. 꼭 지금 이건 우리 그냥 보려고 제가 아래쪽에 장부 거 썼는데 그럼 얘 둘이 순액으로 해보면 플러스 50이죠. 플러스 50인 걸 제가 본 이유는 이제 얘 지우고 나서 여기에 플러스 50만 원이다라고 써줘야지 회사가 장부에 계산한 거에 순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순액 쓰려고 썼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얘 작성이 끝났네요. 자, 다음 621페이지로 갑시다. 회사는 1278 자, 문제 볼게요.
다음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에 따라 외화자산 부채 등 평가차손익 조정 명세서 갑을을 작성하시오. 단 세무조정은 반드시 자산 부채별로 각각 작성할 것. 자, 그럼 이번엔 장기대여금,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계정 과목에는 문제가 없고, 근데 발생일자가 19년도 거가 두 개가 보이네요. 그럼 전년도에 발생일 기준 환율로 한 건지 아니면 직전 연도 기준 환율로 한 건지는 아래 내용을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자, 결산일 12월 31일 현재 기준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고 1엔당 110원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본 가정에 위 화폐성 외화채권 또는 채무는 위 거래뿐인 것으로 가정하며 회사의 회계 처리 내용은 전표 입력 사항을 조회하여 확인한다. 회사는 직전 연도인 2019년부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 손익을 인식하기로 하고 화폐성 외화자산 평가 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지금 19년도에 하기로 했죠. 그러면 세법이 생각하는 장부 금액은 장기 대여금은 달러당 1,200원으로 인식했을 거고 당연히 차입금도 1,200원으로 평가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직전 연도에는 기준 환율로 외화채권 채무를 평가하여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회계장부에도 1,200원으로 회계 처리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무조정이 전년도에 발생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이제 회사는 결산일에 외화채권 채무를 장부상 평가하지 않았다. 지금 전기에는 잘해서 세무조정이 발생 안 했는데 기준 환율로 해서 올해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또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올해도 당연히 기말 기준 환율인 이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쉽죠.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평가의 평가 손실만큼 전액 차이가 난 거잖아요. 회사는 회계 처리 아예 안 했으니까. 우리 앞 문제는 1,300원으로 평가했을 때와 1,400원 평가했을 때 차이 가지고 나왔었죠. 30원. 근데 얘는 지금 회사 장부에 아무것도 평가 안 했잖아. 그러면 그냥 세법이 생각하는 평가 금액만큼 전부 다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얘가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그럼 먼저 세법이 생각하는 내용대로 먼저 쓰면 첫 번째 장기 대여금은 US 달러니까 미국이고 외화 금액은 2만 달러, 적용 환율은 전기 말부터 하기로 했으니까 1,200원이고 올해는 달러당 1,000원이다. 그럼 400만 원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거고 또 단기 차입금은 일본 엔하고 10만 엔 그리고 이때 이 단기 차입금은 올해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일 기준 환율로 1엔당 100원 평가 금액은 110원 그래서 100만원 손해다라고 나와 있고 또 미국 장기 차입금은 10만 달러고 기준 환율은 1,200원 그리고 달러당 1,000원이다. 자, 지금 이렇게 세법상 장부에 이 서식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건 이해가시죠? 왜 이 환율 썼는지 이해가나요? 자, 제가 앞에 말했던 말이 이거예요. 지금 직전 연도부터 하기로 제출을 했으니까 이걸 쓰는 건데 만약에 올해부터 하기로 했다면 이 환율을 쓰는 거예요. 세법에 신고할 때 지금 직전 19년부터 우리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하겠다라고 신고했기 때문에 이걸로 세법상 장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아니 올해부터였다고 하면 장부 금액은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전년도에는 세법은 평가하도록 안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 발생했냐라는 걸 체크하고 아래 내용 봐야지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년도에 평가를 안 했기 평가를 세무 조정을 안 해도 될 만큼 정확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한테 쉬워진 거예요. 왜냐면 더 쉬워진 거는 올해 평가 안 했죠. 그럼 이거예요. 세법은 외화환산 손실 400이라고 지금 인식했죠. 회사는 아무 장부에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외화환산 손실 400만 원 이하라고만 조정하면 되고, 얘도 외환산 손실 100만 원인데 평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너 외환산 손실 100만 원이야, 너 외환산 이익 200만 원이야, 그냥 이 금액을 다 조정하면 되니까 회사가 그날 평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그 올해 평가 안 했다, 장부에 안 썼다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제일 쉬운 스타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네들 다 전액을 조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장기 대여금이 마이너스 400이죠. 그럼 차감 조정해야 되니까 외화 장기 대여금 400만 원 유보 발생. 너 이만큼 외환산 손실이야. 송금산이 외화 장기 대여금 유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외환산이 외환산 손실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나중에 이러면 더 헷갈려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지금 얘도 지금 더 손실이야라고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지금 외화 단기 차입금이에요. 그럼 외화 단기 차입금 100만 원 유보 발생. 너 100만 원 더 외화 환산 손실이야. 송금산입 외화 단기 차입금 유보다. 다음 200만 원 가산 조정이네요. 외화 장기 차입금 200만 원 유보 발생. 너 이만큼 외환산 이익이야. 입금산입 외화 장기 차입금 유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지금 여기에는 얼마 써야 될까요? 얼마? 마이너스? 자, 잘 생각해봐요. 여기는 어디에서 평가한 걸 쓰는 거죠? 여기 회사. 회사는 어떻게 했대? 평가 안 했죠. 그래서 여기는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평가 안 하면 엄청 편해지는 거야. 생각해야 될 게 줄어들죠. 세법이 생각하는 만큼 차이를 전부 다 조정하면 되고, 이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걸 보면서 엄청 좋다고 한 건데, 이 부분도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전년도에 조정 안 되도록 평가를 잘 해줬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전년도도 조정이 있었으면 또 변수가 생기게 돼요. 자, 다음 645페이지로 갑시다. (645페이지) 1280. 자, 이번 문제 볼게요. 자, 먼저 계정 과목 보니까 외화예금, 선급금, 외화차입금. 일단 선급금은 우리 대상이 아니죠. 그럼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가 아니니까 얘는 빼고, 우리 선급금, 선수금 이런 건 화폐성 자산 부채가 아니에요. 자, 다음 발생일자만 적혀있고 연도 없는 거 보니까 올해 발생했나 보네요. 자, 단기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위 자료뿐이며 모두 단기에 발생하였다.
선급금은 원재료 수입을 위하여 미리 지급한 금액이다. 자, 발생 시 적용 환율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상의 환율이다. 당사는 외화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올해 생긴 건데 회사는 평가손익을 계상 안 했대요. 2020년부터 법인세 신고 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기말 환율로 인식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신고를 위해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고자 한다. 세무조정은 각 자산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 자, 그럼 이번 문제는 앞에 문제보다 훨씬 더 편하죠. 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평가한다고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회사는 평가 안 했어요. 그럼 내년에 제출하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단 세법에 신고했으니까 세법은 기말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거죠. 자, 그럼 외화 예금이 자산이니까 외화 종류는 미국 US 달러, $10,000, 발생 시 환율은 1,200원, 기말 적용 환율은 1,250원. 외화 차입금도 미국 $50,000, 1,300원, 1,250원. 그럼 이게 세법이 생각하는 외화안산 이익이 두 개가 있는데 회사는 지금 아무 회계 처리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금액만큼 다 가산 조정 시켜야겠네요. 자, 그럼 가산 조정 가서 먼저 외화 예금 50만 원이었죠. 이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예금 유보다. 다음 외화 차입금 25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차입금 유보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는 쓸 금액 있나요? 없죠. 우리 회사가 정부 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대로 하고 저장하면 끝인 거예요. 자, 다음 691페이지로 갑시다. 1284 4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작성하고 세무조정하여 소득금액 조정한 계표에 반영하시오. 자, 일단 장기대여금, 단기차입금이고 둘 다 올해 발생했네요. 자, 단기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위 자료뿐이다. 발생 시 적용 환율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법인세법상 환율이다. 회사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기말 환율로 인식하고 있으며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작성하여 2020년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였다. 2020년 결산 시 달러당 1,350원을 적용하여 외화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였다. 세무조정은 각 자산 부채별로 하기로 한다. 자, 그럼 지금 다 올해 발생한 거고 뭐 특이한 건 없어요. 얘는 올해 회사가 1,350원으로 평가했다는 정보로 비교하면 되겠죠. 50원 차이가 나게 평가를 했네요. 자, 그럼 먼저 회사 평가 유무 상관없이 세법이 생각하는 대로 먼저 쓰고 둘 다 US 달러네요. 5,000달러,
발생할 때는 1,200원, 평가는 기말 매매 기준율로 그럼 아예 평가 안 했을 땐 이거 전부 다 조정하면 되는데 이번 평가했으니까 얼마 했는지 회사가 쓴 내용을 아래 적어서 비교해 볼게요. 회사는 이 금액을 1,350원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세법은 1,300원으로 평가해서 외환산이익 50인데 회사는 1,350원으로 평가해서 지금 75만 원 이익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25만 원 많이 했네요. 그래서 25만 원 외화환산 이익 아니야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너무 많이 했잖아 외환산 이익을 25만 원. 그래서 입금부산입인 차감 조정이 될 거예요. 자, 아래쪽도 같이 써놓고 한 번에 조정을 해보면 자 회사는 지금 200만 원이나 외환산 손실 인식했네. 그죠? 세법은 100만 원만 인식하는데 그럼 100만 원만큼 외환산 손실 아니야. 송금불산입이 되겠죠. 자 그럼 조정 등록하면 먼저 25만 원 이익 많이 했죠. 입금불산입. 자 얘는 외화 장기 대여금 25만 원 유보 발생. 입금불산입 외화 장기 대여금 유보다. 다음 차감 조정 와서 외화 단기 차입금 100만 원 유보 발생. 얘는 송금 불산입 외화 단기 차입금 유보다. 제가 외환산 이익, 외환산 손실 그런 거 쓰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외환산 손실 쓰면 더 꼬일 거잖아요, 여러분 느낌이. 그죠? 지금 외환산 손실 아니야라는 거잖아. 100만 원 더. 얘는 외환산 이익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인데 괜히 쓰게 되면 나중에 더 헷갈려요. 그래서 이 명칭만 쓰라는 거예요. 자, 그럼 회사 인식한 걸 보면 회계 처리한 순액은 얼마가 되죠? 그럼 회계 처리한 거는 마이너스 125만 원이죠. 이해가시나요? 회사가 지금 이 금액하고 이 금액으로 평가했다는 거잖아. 지금 제가 그거 보려고 그냥 쓴 거죠. 회사가 평가한 거. 그러면 마이너스 125만 원이네요. 일단 썼으면 제자리 갖다 놓고 지우고 이게 마이너스 125만 원이다. 그래서 75만 원만큼 가산 조정 나온다는 게 순액으로 차이가 75만 원 가산 조정이잖아. 지금 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727페이지. 자, 1287. 자, 3번 문제 볼게요. 주어진 자료에 따라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이 조정명세에서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조정을 각 계정 과목별로 하시오. 자, 장기차입금, 단기차입금, 외화보통예금 전부 다 화폐성
회사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 방법 신고서를 3년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신고하였다. 담당자 착오로 장부가액은 발생일 환율로 작성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기말이 평가 안 했다고 소리죠. 착오로 안 한 줄 알고 이걸로 그대로 그냥 뒀다 그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럼 뭐 전액이 다 차이 나니까 또 쉬운 사항이 됐네요. 자, 그럼 외화자산 평가 자손익 조정 명세서에서 먼저 문제 순서대로 하면 차입금이 먼저 있네요. 자, 얘는 1번 외화 금액은 2천만 엔, 장부에는 8원, 매매 기준율은 10원. 또 단기 차입금도 부채고 1번 3천만 엔, 9원, 10원. 외화 보통 예금은 US 달러네요. 미국이고 60만 달러, 1,000원, 1,200원. 차이 크다, 그죠? 그럼 이렇게 큰 금액을 지금 조정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조정 등록 가서 자, 1억 2천은 외화보통 예금이죠. 외화보통 예금 1억 2천만 원 유보 발생. 자, 그리고 마이너스 외화 장기 차입금 4천만 원 유보 발생. 외화 보통 예금 맞죠? 아니구나. 외화 단기 차입금 3천만 원 유보 발생.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교재에 있는 기출 문제는 끝났어요. 제가 말도 안 하고 나왔지만 회사가 평가 안 했기 때문에 회계상의 장부 손익계상액은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컴퓨터 예산은 9200번. 자, 이제 우리 교재는 498페이지로 가서 자, 감가상각 조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감가상각은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신고 조정 사항이에요? 신고 조정 사항은 실제 지출 경비, 결산 조정 사항은 추정 경비. 감가상각은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죠. 우리 회사의 건물이나 자동차가 얼마나 달았는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실제 돈이 나가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걸 못 쓰게 되는 건 또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가상각이라는 건 이 유형자산이나 이런 무형자산들 중에 가치가 다른 자산, 그걸 고정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고정자산들이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시키는 과정이 감가상각이죠. 그럼 그 비용화시킬 건데, 자, 얘는 실제로 얼마 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금액만큼 상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임의상각 제도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얘는 결산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우리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라고 반영을 해야지만 법인세법도 한도 이내에 인정해 줄 건데,
만약에 감가상각을 아예 처리를 장부에 안 했다면 법인세 신고할 때에 신고 조정으로 우리 송금 산입 이런 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야 회계에서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 그냥 이론상으로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원래 사업에 사용을 안 하면 우리가 쓰려고 일단 유형자산이다라고 가지고 와서 장부에 썼다 할지언정 영업활동에 안 쓰면 감가상각을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가래 유유설비 제외라고 적혀 있는 건 뭐냐면, 자, 기계장치는 당연히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고 하는 게 영업활동 쓰는 거죠. 그런데 안 쓴다면 당연히 상각 안 할 건데, 안 쓰는 이유가 우리가 그냥 안 쓰는 게 아니라 난 물건 만들고 싶은데 주문이 안 들어와서 물건 기계 못 돌리는 거예요. 그걸 영업활동에 안 쓴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거죠. 애매한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죠. 난 지금 주문이 없어가지고 기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휴설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감가상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건설 중인 것은 우리 건설 중인 자산, 얘는 당연히 상각하는 거 아니죠. 완성되었을 때에 고정자산으로 대체되어서 그때부터 될 거고,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가치가 감소 안 하는 것들, 이건 상각이 아니라 오히려 증분하고 있는 거죠. 늘어나고 있죠. 우리 땅이라든지 나무도 크면 클수록 가치가 증가하죠.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상각 범위의 결정 요소에서 취득원가 적혀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하고 똑같아요. 법인세법이 생각하는 취득 가격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럼 취득 시 부대 비용이라는 것,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이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걸 우리는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 자산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회계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 취득 시점 이후의 지출, 취득 후 지출 계산 적혀 있는데, 유형자산은 취득 시점 이전에 지출한 돈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취득 시점 이후에 지출하는 돈은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을 따져서 자본적 지출이라면 자산 처리하고 수익적 지출이라면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는 건 전액을 비용 처리하는 건데, 그럼 자본적 지출은 뭐죠?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죠? 일단 자산 처리하고 나서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감가상각,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100만 원짜리 물건이 있었는데 매달 20만 원씩 얘가 매년 20만 원씩 달았어요. 그래서 1년 지나서 20만 원 닳고 2년 지나서 20만 원 닳고, 그럼 60만 원이 남았죠. 그런데 얘한테 자본적 지출 2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20만 원 더해서 다시 80만 원이 되어서 그걸로 남은 기간 동안 또 감가상각을 해 나가는 게 우리 자본적 지출의 개념이에요. 비용화 안 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그 들어간 돈도 감가상각으로 비용화 시키겠다,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하겠다는 게 자본적 지출인 거고, 수익적 지출은 그냥 지출 즉시 전액을 비용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우리 수익적 지출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렴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자본적 지출은 돈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한 방에 비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들이에요. 내용 연수를 증가시키는 거, 자동차 엔진 바꾸는 거, 건물의 가치를 현저하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몇 천만 원 들여서 엘리베이터 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이에요. 아니면 증축, 3층짜리 건물을 6층짜리로 만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인 거고,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 원상 회복, 능률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들어가야지, 걔가 안 들어가면 얘 성능 발휘 못하는 것들 있죠.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엔진 오일 안 넣었어요. 이건 이 차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오래 쓰기가 아니라 원래 샀던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런 것들이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가 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여러분들 기준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수익적 지출은 전부 다 비용 처리하는 거고 세법도 인정하는 돈이에요. 하지만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거를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해버리면 그러면 그만큼 비용 처리를 많이 한 거죠. 그러면 법인세법에서는 이걸 바로 즉시 감가상각한 거로 볼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아래에 적혀 있는 즉시상각의제라는 거예요. 즉시상각의제라는 건 우리 회계 용어로 바꿔서 말할게요. 자산 처리해야 될 것들 있죠. 자산 처리해야 될 것들을 유형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걸 수선비나 이런 비용 계정과 뭐 차량 유지비나 이걸로 처리해 버리면 그 금액만큼 전부 다 감가상각한 걸로 볼 거예요. 그럼 우리 전산이니까 좋은 점이 그 돈만큼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감가상각 한도를 컴퓨터가 계산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돈만큼 감가상각한 걸로 해서 한도 초과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그 칸을 따로 가지고 있고 그 칸에다가 이 즉시상각 의제를 넣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즉시상각 의제를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 들었던 게 접대비라든지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라든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 있었잖아. 그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한다면 그럼 얘는 토지면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유보로 처리해뒀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추인할 건데 그런데 기계장치나 기계장치는 취득세 없죠. 차량 운반구나 선박 같은 경우에 취득세를 예를 들어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 그러면 그 취득 원가에 포함한 걸로 감가상각 한도 계산하고 그리고 세금과 공과 처리한 만큼은 비용 처리한 감가상각한 걸로 계산해버리면 될 거잖아. 어차피 세법은 감가상각비든 세금과 공과든 이자 비용이든 접대비든 대손상각비든 관심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비용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할게요. 세법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하는 것마저 관심이 없어요. 자산의 금액이 줄어드는 거 있죠. 그것만 따질 거예요. 그럼 자산의 금액을 줄어들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방금처럼 자산 처리해야 될 거 안 한 것도 감가상각한 거로 보는 건데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쓰는 거 있죠. 그 금액의 증가분을 법인세법은 감가상각한 걸로 볼 거예요. 회사가 감가상각했다. 차변에 비용 처리하든 비용 처리하지 않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쓴다는 건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킨 거잖아. 장부상. 그죠? 차변에 내가 뭐라고 썼던 간에 1,000만 원짜리인데 감가상각 누계액 4천만 원이라 쓰면 자산의 금액을 6천만 원으로 줄인 거죠. 그러면 다 감가상각한 걸로 볼 거예요. 자,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칙이라고 적혀 있는 이것을 보면 자, 감가상각 자산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한 자본적 지출을 송금으로 계산한 경우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한다. 이 말이 근데 자산 처리할 거 비용 처리했다고 무작정 혼내는 게 아니라 원래 감가상각 해야 되는 한도 범위 안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냥 별소리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익은 똑같거든. 결론적으로 맞잖아. 이익은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근데 감가상각 의제 특례는 뭐냐면 자, 우리 소액 자산 취득한 경우에 우리 소액이라는 기준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 100만 원 이하의 물건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얘는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걸로 보이지만 회계상으로 회계월급 세무위급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다 저한테 이런 말 하는 사람 있어요. 선풍기가 계정 과목이 뭐냐. 근데 제가 저한테 연락이 오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제가 1년 동안 만난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오전, 오후, 저녁, 주말 수업 다 하는데 1년 동안 2달마다 사람 바뀌는데 엄청 많겠죠? 근데 지금 제가 운이 없어서 2015년부터 지금 여기 계속 있어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연락 오겠죠?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 그분이 아는 지식의 한도에 맞춰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뜬금없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럼 저도 누군지 모르지만 네 잘 지내시죠? 라고 답변을 해요. 그러면 저한테
선풍기가 개념감이 뭐냐? 그럼 당연한 비품이라 그러지. 그러면 자기는 근데 왜 자기 회사는 소모품비라고 하냐? 그래 나라도 그러겠다고. 맞잖아요. 아니 회계 1급 시험에서는 비품이라고 해야 돼. 회사에서는 비품이라면 혼나요. 근데 자기는 회계 1급 세무 이것만 공부했나 보네. 그때 이 사람의 급수가 바로 티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은 비용 처리에도 세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자, 저 에어컨이 200만 원이에요. 지금 우리 여기 좀 비싸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근데 2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저거 샀을 때 비품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그 거래처에다가 대놓고 당당하게 말해요. 70만 원짜리로 70, 60으로 3개 끊어달라고. 왜 그렇게 쪼개냐면 그럼 전부 다 샀을 때 3건의 소모품비로 처리해버리지. 저걸 비품이라 해가지고 감가상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그 장부에 비품이라는 게 있는 회사가 이상한 회사예요. 비품 관리 대장은 회사의 자원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지 세금 신고나 회계 장부에 쓰고 싶어서 그건 원칙적으로 없어요. 근데 억지로 비품 넣어서 만들어 준 사장님은 있어요. 자기 회사가 2년 뒤에 좀 대출을 많이 끌어야 되는데 순자산 가액을 높이고 싶다 그러셔서 그래서 이제 자산으로 다 처리하고 뭐 상각이나 비용 처리 지금 최대한 안 하고 있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건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일반적으로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자기 세금 많이 나오는데 그죠? 그리고 회계 담당자도 비용 처리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그 우리 리스 같은 경우에 운용 리스하고 금융 리스 사장님 고민하고 있으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운용 리스요 그래야 되잖아. 금융 리스 하면 우리가 감가상각해야 돼. 우리 자산이거든. 운용 리스 하면 임차료거든. 임차료 비용을 해서 비용 다 처리해도 되는 걸 왜 굳이 그걸 그 운용 리스는 빌려 쓰는 건데 금융 리스는 우리 건데 소유권을 안 넘겨주는 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리스로 사 빌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금융 리스 한다 그러면 사장님한테 뭐가 안 좋은 척이라도 그 회사의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운용 리스가 좋다라고 무조건 우겨야 되는 게 회계 담당자예요. 자기 그거예요. 아이고 나중에 혼자 그것 때문에 머리 아플 거예요. 자 그럼 하나 샜는데 그럼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이라든지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지금 이 어구등 취득이라고 적혀 있는 건 그 옛날 좀 표현이라서 그런 거 근데 책이 그런 게 아니라 세법법전에 어구등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단기 소모성 자산들인데 단기 소모성 자산에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100만 원 기준이 아니라 다 넘어도 다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노트북이라든지 휴대폰 다 원래 정가 100만 원 넘잖아. 그죠? 그게 다 소모품비예요. 처리할 때는. 그래서 얘네들은 비용 처리해도 지금 특례라고 말하는 건 얘네들은 비용으로 처리해도 세법이 아무 말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직위상각 의지야 너 감가상각에서 이런 소리 안 하고 한도 계산하면서 송금불사임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다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소액 수선비라는 건 우리 자산 중에 고쳐야 되는 자산들 있죠. 그러면 그 기계 장치나 이런 것들 그 수리비가 우리 600만 원 이하나 미만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비용 처리해라. 자본적 지출로 안 볼게. 제가 이런 표현 썼잖아.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차이는 돈 많이 들어가고 작게 들어가고의 느낌의 차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얼마 일정 금액 이하면 굳이 그거 자본적 지출로 해서 같이 자산 가격에 장부 가격에 포함시켜서 감가상각 안 해도 인정해줄게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그 기계 장치나 차량 운반구가 세법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 연수까지만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뭐 여러분도 그 제조업하는 회사 가면 도대체 언제 산 차인지 알 수도 없을 만큼 허름한 차가 아직도 잘 돌아가는 차들이 있어요. 걔 나이가 뭐 여러분 비슷한 차도 있고 그래요. 20년 된 차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차가 우리 회사 장부상에 감가상각이 되고 있을 리는 없겠죠. 자동차가 4년에서 5년 사이로 거의 다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장부상에 잔존가액이 없어야 정상인데 얘도 우리가 쓰고 있다면 폐차 안 시키고 폐기 안 하고 쓰고 있다면 이 1,000원이라는 비만 기록을 남겨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이라는 개념이 회계에서는 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기록하려고 적어놓는 거예요. 적어놓는 개념이에요. 우리 전에 부도 할 때 비만 기록 쓰는 것처럼 부도 났다는 걸 안 잊으려는 거지 금액의 중요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만 기록 있는 그 회사들 장부 보시면 그 회계 기준으로 안 쓰고 전부 다 세법 기준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회계 기준에서 재무제표를 내 장부 걸 가지고 맞추려 그러면 비만 기록 싹 모아서 없앴다가 작성하고 다시 넣어야 되거든. 근데 그거 신경 안 쓰고 비만 기록을 회계 장부에 남겨 놓으시는 분들은 자기가 세법 기준에 맞춰서 지금 잘 쓰고 계신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아래 잔존가액을 보면 이 잔존가액만 보고 싶시다. 자, 이 잔존가액은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유형자산은 잔존가액을 인정하고 무형자산은 잔존가액을 인정하지 않았죠. 우리 회계에서 무형자산은 잔존가액을 인정하지 않는 거 원칙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법인세법은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구분 없이 고정자산의 잔존가액 자체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0원이에요. 자, 제가 우리 그 고정자산이라는 표현은 세법상 감가상각하는 자산이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우리 고정자산 등록은 세법상의 서식인데 우리 고정자산 등록 한번 이상 다 입력해 보셨죠? 그럼 이 고정자산 등록에서 잔존가액 쓰는 칸 있는 거 봤나요? 없어요. 봤다면 그건 다른 나라의 프로그램일 거예요. 왜냐하면 세법은 잔존가액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거 방금 세법 서식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잔존가액 쓰는 칸이 아예 존재를 안 해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에 잔존가액 칸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감가상각하는 게 원칙은 없는데 정유법 써서 금액을 딱 맞게 떨어뜨리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취득가액의 5% 미만으로 두는 것까지는 인정한다. 근데 얘도 앞에 말했지만 취득가액의 5%하고 1,000원의 비만 기록을 얘를 처분하거나 완전 폐기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한다 하더라도 남겨둘 거란 이야기예요. 내 장부상에 죄가 있다. 그걸 인식할 수 있도록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페이지도 계속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